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어몽 소믈리에입니다. 오늘은 소믈리에 서재 두 번째 편으로 미식과 관련된 책을 추천해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미식과 관련해서 제가 선정한 책은 바로 음식 경제사라는 책입니다. 책의 저자이신 권은중님은 국문학을 전공하시고 사회부와 경제부 기자로 주로 일하시다가 30대 후반 늦가기로 요리를 시작하면서 요리를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기술이 아니라 경험과 실천을 아우르고 표현하는 예술이나 철학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2019년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에서 요리를 배우셨는데요. 이유는 이탈리아가 로마법과 기독교뿐 아니라 빵과 와인으로 세계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직접 보고 싶은 호기심이 컸던 탓이고, 요리가 인류에 끼친 영향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겠다는 포부를 안고 유학길에 오르셨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포부가 이어져서 2019년 가을쯤에 음식 경제사라는 책이 출간되었고, 저는 참고로 2010년 이후부터는 국내에 출간되는 미식과 관련된 책들은 대부분 리뷰를 하고 있고, 그 중에 2번 이상 볼 가치가 있는 책들은 직접 구입하고 있어 현재 약 한 300여 권 정도의 미식 관련된 책을 소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책도 출간된 이후 바로 구입해서 3번 정도는 정독을 하였기에 의미 있었던 인식을 확장할 수 있었던 내용들을 발췌해서 책 소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의 구성은 총 11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편 음식은 어떻게 역사를 움직였나, 두 번째 챕터 황제의 곡식, 쌀의 축복과 저주, 세 번째 챕터 미리 선물한 가난, 자본주의를 낳다, 네 번째 챕터 슬픈 옥수수, 자본주의의 검은 피가 되다, 다섯 번째 챕터 그리스 보리밭에서 자라난 민주주의, 여섯 번째 챕터 멸치젓, 로마 제국의 젖줄이 되나, 일곱 번째 챕터 맥주, 중세의 갈증을 해소하다, 여덟 번째 챕터 북해에 울려 퍼진 푸른 죽비 소리 청어, 아홉 번째 챕터 인류사의 버터 앤 스윗, 설탕과 후추, 열 번째 챕터 소고기의 붉은 살에서 튀어나온 현대 자본주의, 11번째 챕터 하얀 웨딩드레스, 검은 코카콜라를 꿈꾸다, 마지막 12번째 챕터 식탁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 GMO, 12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책을 들어가며 서문의 내용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것은 요리 안에 있다. 음식은 의약품을 제외한 인간이 먹는 모든 것을 총칭할 정도로 폭넓은 범주입니다. 물과 음식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으며 어떤 욕망도 식욕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 문명도 권력도 끼니 다음의 일이며,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음식의 역사입니다. 모든 문명은 칼로리 위에 세워졌으며 예외는 없습니다.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햄버거는 어떤 햄버거이든 대부분 맛있게 느껴지는 것은 패티에서 오는 높은 칼로리와 열량인 것 같고요. 몸에 좋은 브로콜리는 몸에는 좋을 수 있지만 크게 선호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음식이 만든 역사를 안다면 왕과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민중이 역사의 주역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수긍할 수 있습니다. 왕과 영웅을 위한 산의 진미가 아니라 밥 한 그릇과 빵 한 조각이 역사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일상과 개인의 끼니는 역사의 성체를 쌓는 벽돌 한 장 한 장이며, 그 벽돌은 왕이건 농민이건 노동자건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혁명 등 불꽃 같은 사건보다 노동자와 농민이 일과 후 집으로 돌아와 검은 얼굴에 흰 이를 드러내며 먹는 소박한 저녁상이 역사라는 밤하늘을 반짝이게 만듭니다. 저자는 음식의 역사로 우리가 무심하게 먹는 삼시세끼가 내 개인사뿐 아니라 인류사의 한 페이지가 되는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만나고 바로 이 책의 서문을 보면서 너무나 그동안 제가 음식을 통해 알고 싶었던 접근과 시각이었기 때문에 바로 구매를 했고, 집으로 돌아와서 3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첫 번째 정독을 했던 기억이 2019년 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와인문을 통한 책 추천을 위해서 3번째 정독을 했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책의 챕터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음식은 어떻게 역사를 움직였나? 왜 음식이 인간의 역사를 움직였을까? 그것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곡식과 고기 같은 음식이 인간이 소비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재화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경제적 이유였습니다. 인류는 언제나 배가 고팠으며 과학과 인권의식이 발달했다는 지금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기준 인류의 8분의 1에 이르는 10억 명이 굶주리고 있으며 10세 미만 어린이가 5초에 1명씩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인류가 영장류로 분리되기 시작한 700만 년 전이나 나무 위에서 내려와 생활하기 시작한 350만 년 전이나 산업혁명 이후인 지금까지 인류는 늘 배가 고팠습니다. 기후와 토양을 가리는 밀의 속성 때문에 유럽의 먹거리는 동양처럼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단단한 밀의 씨앗을 고운 가루로 만들기까지는 상당한 기술 발전이 필요했습니다. 완벽한 제분은 시계 공업이 발달한 스위스인이 증기기관을 이용하기 시작한 1800년대에나 가능했습니다. 음식으로 경제사를 풀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거창한 것으로 여기는데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고리타분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생생한 날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윈스턴 처칠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음식의 역사는 잊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끼니를 거르지 않고 자신이 먹은 끼니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가 먹은 음식이 나의 역사, 민족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된다는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드물 뿐입니다. 더불어 혀로 배우는 경제사는 쉽게 잊히지 않는다는 점은 확실하게 약속합니다. 음식으로 푸는 이야기는 머리가 아니라 몸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1장에서 다시 한번 책의 서문에서 이 책을 쓰게 된 저자의 시각을 조금 더 확장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황제의 곡식, 쌀의 축복과 저주란 편에서는 쌀은 밀이나 보리에 견주어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쌀은 1헥타르당 생산량이 820kg인 밀에 견주어 1.7배나 많은 1440kg입니다. 옥수수의 생산량인 860kg보다도 많습니다. 인류가 보리와 함께 가장 먼저 재배한 것으로 알려진 수수의 생산량이 1헥타르당 400kg인 것에 견주면 무려 3.6배나 높은 차이가 납니다. 즉, 쌀의 높은 생산량이 쌀을 키우는 민족은 빠르게 고대 국가를 이룰 수 있었으며 당연히 대표적인 나라는 우리 옆에 중국으로 심지어 이양법을 통해서 단일 농지에서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같은 시절 서양에 비해 훨씬 풍성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앙집권적인 황제의 체제가 오래 지속될 수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유럽의 작은 나라 영국은 어떻게 막강한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었을까요? 유럽은 로마 멸망 후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유럽 경제에 활기가 생긴 것은 1200년대 상품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상업과 제조업이 발달하면서부터였습니다. 길드 같은 상인조합의 활동으로 도시가 성장했고 상인들은 외국과 교역으로 사치품을 수입해 농촌에 공급했습니다. 영주들은 사치품을 사들이려고 농노들과 장기 임차 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으로 토지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유럽은 향신료를 비롯한 사치품 무역을 하려고 앞다투어 대서양과 인도양으로 뛰쳐나갔고 운 좋게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로 가는 바닷길을 개척했을 무렵 포르투갈 전체 인구는 100만 명가량이었는데요. 이는 당시 중국 베이징 도시 인구와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대항해 시대는 유럽의 가난한 나라에 식민지라는 토지와 노예의 노동력,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자본 축적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영국이 대항해 시대의 주도권을 잡게 된 것은 새로운 시대를 해석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학문에 적극적이었던 탓도 큽니다. 그들은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금과 옥조로 생각하던 중국과 달리 플라톤의 이데아나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모든 행위의 규범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영국은 인간의 경험의 진리에 자격을 부여하는 경험 철학을 완성해 과학의 학문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영국에서 만류 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진화론의 찰스 다윈, 전자기 유도의 마이클 패러데이가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영국 최고의 명문 대학 중 하나인 옥스퍼드 대학이 1096년에 설립되었다는 것은 영국이란 유럽의 변방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1760년대 산업혁명을 이루는 토대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밀이 선물한 가난, 자본주의를 나타난 편에서는 밀과 쌀은 같은 벽과 식물이지만 전혀 다른 얼굴을 가졌습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전혀 다른 얼굴과 성격의 형제 자매라고나 할까요? 쌀이 뜨겁고 감성적이라면 밀은 차갑고 이성적입니다. 이런 차이는 두 곡식의 식물학적 성질에서 기초합니다. 밀은 보리와 마찬가지로 겨울에도 잘 자랍니다. 반면 쌀은 뜨거운 여름의 산물입니다. 밀은 보리에 견주어 물이 많이 필요 하지만 쌀처럼 장마 같은 집중호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쌀과 밀은 이런 식물학적 특징보다 먹는 사람 때문에 대비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두 곡식은 대체로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인도에서부터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인 일본까지는 쌀을, 그 서쪽으로는 밀을 주식으로 해왔습니다. 동양과 서양이라는 진영을 대표하는 밀과 쌀은 세계 역사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곡식의 쌍두마차였습니다. 초기에는 서양의 인종주의 지식인들조차 인정하듯이 쌀이 앞섰습니다. 쌀을 주식으로 먹는 중국과 인도는 16세기까지 세계의 경제를 주름 잡았습니다. 17세기까지 유럽 상인들은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를 구입하려고 열을 올렸으며 유럽의 왕족들은 중국을 흉내내기 바빴습니다. 인도의 후추는 고대부터 그 가치가 금과 맞먹었습니다. 밀은 유럽인을 배고프게 만든 대신 그들에게 분석력이라는 눈을 선사했습니다. 서양인은 작은 개체를 낱낱이 파헤친 뒤 원칙을 세워 나머지를 묶어내는 분석 능력이 동양인보다 뛰어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관찰과 경험으로 중시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은 멋진 말을 남기는데요. 개체야말로 진정한 실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양의 집단은 개체가 모인 것인 반면 동양은 개체보다 관계와 전체를 중요시했습니다. 서양은 더불어 면도날 같은 분석, 전통은 학문뿐 아니라 사회 발전에도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정치, 사회를 이룬 주체들은 각각의 변수로 놓고 이들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와 법규 같은 시스템을 조율했습니다. 동양의 세계관이 부모와 왕과 국가 혹은 신의 관계를 강조해 선과 도용으로 이루어진 평면적인 것이었다면 서양의 세계관은 입체적이고 역동적이었다는 분석을 하는 이유입니다. 어쩌면 이런 차이는 쌀보다 훨씬 재분이 어려운 밀의 속성에서 온 것인지 모릅니다. 밀은 쌀에 견주어 껍질은 단단하지만 속살은 부드럽습니다. 껍질을 까면 밀은 쉽게 깨져버리는데요. 따라서 밀은 쌀과 보리와 달리 도정 대신 분쇄를 해야 했습니다. 속도차를 이용해 고운 가루를 내는 삼중 분쇄 기술은 1800년에나 개발되었을 정도로 밀의 분쇄는 아주 까다로운 일이었습니다. 서양인이 생산량의 열악함을 뛰어넘어 자본주의와 함께 그 대안인 사회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저력은 작지만 쉽게 제 몸을 내어주지 않는 밀알을 좀 더 치밀하게 깨려는 그들의 오랜 식습관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 이 책을 미식과 관련된 첫 번째 책으로 추천한 이유가 바로 이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양과 서양에 나누는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의 식생활에서 가장 주요한 곡식인 밀과 쌀의 차이가 동서양을 나누었으며 밀의 특성을 통해 서양은 개체를 나누어 보는 시각이 발전했다는 것은 음식을 통해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접근하는 시각을 안겨준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에선 발제할 내용이 없어서 다섯 번째 이야기,
그리스 보리밭에서 자라난 민주주의 편에서는요, 보리는 산업혁명 이전까지 서양인의 주식이었습니다. 밀은 귀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밀로 만든 빵이 월급이었고, 그리스도교 신도에게 빵이 신의 몸이 된 꽈달입니다. 거기다 밀빵은 보리빵에 견주어 눈부시게 하얗습니다. 따라서 귀족은 흰빵을, 평민은 보리빵이나 보리죽을 먹었습니다. 저자는 앞서 밀을 먹는 사람이 어떻게 옥수수와 쌀을 먹는 사람을 지배할 수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쌀이 자라는 곳에서는 고대부터 왕권이 강력한 전제 정권이 등장했고 중국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밀을 먹던 민족은 가난했으며 산업혁명은 밀을 먹던 가난한 유럽이 몸부림친 결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서양 세계를 움직인 것은 희고 눈부신 밀이 아니라 검고 천한 보리를 먹던 사람들입니다. 보리를 먹던 더 가난한 민족이 밀을 먹던 덜 가난한 민족을 지배했습니다. 굳이 서열을 표시한다면 옥수수 쌀, 그 다음 밀, 그 다음 마지막에 보리 순이 됩니다. 물론 보리를 먹던 모든 가난한 민족이 서열의 정점에 올랐던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인만은 꼭대기에 올라섰습니다. 그리스인은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정신적으로 인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영향은 단어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엘프리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서구의 정치, 외교, 법률 역시 그리스 사상의 각주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스의 사상이 지금도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다는 이야기이며 도대체 보리 말고는 먹을 게 없던 그리스에서 어떻게 이런 지성이 싹틀 수 있었을까요? 국토의 80%가 산지였던 그리스는 보리 농사에 적합했으며 보리는 인간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에는 영양도 맛도 부족했기에 그들은 살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잦은 전쟁으로 인해 전쟁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폴리스를 위해 목숨을 건 대가로 정치 참여를 요구하였고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한 것은 고된 노동과 목숨을 건 전쟁을 감당해 했던 소농을 포함한 시민들이었던 셈입니다. 바로 그 시민들이 참정권을 통해 인류 최초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유럽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그리스 로마에 있고 사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왜 그렇게 방학 때 필독서에는 꼭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는지 막상 보려고 하면 재미도 없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흘러서 와이너 문학자의 시각으로 이윤기 작가님께서 쓰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서 유럽 문화를 이해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르고서는 첫 단추를 끼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유럽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식 관련 책이다 보니 전해드릴 내용이 길어서 한 번의 영상을 만들기에는 좀 긴 내용이라 두 번째 영상에서 나머지 챕터의 인식을 확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였습니다.